구독, 좋아요, 댓글은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책을 통해 인생을 배운다, 책배우입니다. 오늘 낭독할 책은 사티아 도일 바이오크의 어른의 중력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쿼터라이프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80세 정도로 정해놓고 그 4분의 1인 20에서 40세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저도 쿼터라이프를 지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꽤나 큰 공감을 얻었던 책이었습니다. 재미있었던 표현이 대학 들어갈 때까지는 사방에서 열렬히 홍보했던 것과는 대조되게 졸업을 하자마자 이제 가라고 도와주는 건 여기까지야 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저는 사회로 나오게 된 게 조금 늦은 32살 정도였는데요. 생각해보니까 많이 늦은 나이긴 하네요. 그때 느꼈던 게 그리고 생각한 게 이제 어떡하지? 였습니다. 음악을 공부했던 저에게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두려웠던 대상이었던 것이죠. 학교에서 그렇게 합창단 노래를 불렀던 것도 노래로 먹고 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매우 어렵다 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라는 것을 실제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네, 도와주는 것 그리고 보호해 줄 수 있는 마지막 시기는 저에게는 대학교였던 것이었죠. 아무런 대비책도 없이 나온 저는 이것저것 시도해 보았지만 무력함만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왜 자꾸 나는 이 생각이 정립이 안 되고 이리저리 갈팡질팡하는 것일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접하고 나니 이 쿼터라이프라는 시기는 사춘기보다는 더 격렬한 오춘기 느낌이 좀 강하게 드는 것 같았습니다. 청년과 중년 사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확하게 확립해가는 시기인 것을 개인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쿼터라이프는 안정형과 의미형으로 나뉘어 설명되고 있습니다. 물론 무자르듯 정확히 반으로 나눌 수는 없겠지만 안정형은 쉽게 말해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에서 안정적인 위치를 잡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었고, 의미형은 말 그대로 의미를 추구하는 의미인데요. 이거를 보면서 연극을 하던 선배님이 해주시던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선배님은 직장에서 돈을 벌고 고위 직급에 있는 친구들 보며 야 좋겠다 돈도 많이 벌고 라고 부러워하지만 친구들은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넌 그래도 좋아하는 일을 하잖아 라며 서로를 부러워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안정형과 의미형 서로가 자신에게 부족한 점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음을 부러워하는 것이죠. 이 책은 본인이 상담했던 사례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형만을 추구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안정형의 성향을 추가해 주는지, 안정형에게는 의미형을 어떻게 보완해 주는지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애 4분의 1 승강장에 도착한 어린 어른을 위한 심리학. 사티아 도일 바이오크가 지었고 임슬혜 님이 옮겼습니다. 윌 북이 출간한 어른의 중력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1부 생애 4분의 1 정의되지 않은 이름 없는 시기. 1장 20대는 눈부시다는 거짓말. 왜 누구도 이 고통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까? 내가 쿼터라이프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은 대학교 졸업이 가까워졌을 때부터였다. 동기들 대부분이 미래의 불안을 느낀다는 사실을 눈치채기는 어렵지 않았다. 진작에 미래의 직업을 마련했거나 로스쿨에 진학할 계획을 세워둔 평온하고 행복한 소수를 제외하면 그 시절 우리는 마치 해변에 모여 놀고 있는데 고질라 같은 괴물이 나타난 듯 어쩔 줄을 몰랐다. 어떤 친구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쪽 저쪽으로 뛰어다니면서 그럴듯한 생존 계획이라면 무엇이든 찾아내려고 애쓰고 있었다. 다른 친구들은 인생의 가장 좋은 시기가 다 지나갔다는 것을 깨달은 듯 완전한 체념 상태에 빠졌다. 전과 마찬가지로 다소 지나치게 파티를 즐기는 친구들도 있었다. 계속 대학생처럼 살 수 있다면 이 거대한 위협도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믿는 듯 했다. 그때까지 우리는 공부하고 과제하고 시험을 봤다. 운동하고 시위하고 파티하고 학생 식당에서 함께 점심을 먹고 비가 내리지 않는 날에는 너른 잔디밭에 누워있기도 했다. 항상 바쁘고 할 일이 많았으나 학교를 잘 다니다가 졸업하겠다는 목표에 집중한 상태였다. 수업마다 정해진 일정이 있고 기말고사가 있었다. 한 학기는 다음 학기로 이어졌고 그러다가 졸업할 때가 됐다. 마지막 기말고사 기간이 지나고 가족과 졸업식에 갈 준비를 마치자마자 모든 게 순식간에 진행되었다. 난데없이 맞이한 우리의 상황은 이랬다. 거의 20년 동안 이어지던 학교 생활이 끝났고 앞으로 해야 할 일에 관한 안내는 사실상 없었다.
어떻게 하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떤 대학교에 들어가야 하는지 사방에서 열렬히 홍보하던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이제 우리는 고객이 아니라 학교라는 보금자리에서 쫓겨난 20대 초반의 꼬맹이들이었다. 받은 지시는 하나뿐이었다. 이제 가라고. 도와주는 건 여기까지야. 고등학생 시절과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실존적인 고민을 꺼내면 사람들은 대부분 흘려들었다. 그저 사는 게 원래 그래 라든지 나중에 깨우치게 될 거야 라는 대답뿐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몹시 좋아하던 로맨틱 코미디 금지된 사랑의 마지막 장면을 곱씹었다. 사랑을 앓던 청소년 시절에 돌려보고 또 돌려보던 장면은 주인공 로이드 도블러가 줄리엣에게 구애하는 로미오처럼 머리 위에 스피커를 들고 있는 장면이었다. 하지만 졸업이 가까워지자 영화의 다른 장면이 의식으로 스며들었다. 카메라가 빙빙 돌아가고 졸업생 대표이자 로이드의 줄리엣인 다이앤 코트가 다른 수많은 졸업생과 학부모 앞에서 연설을 한 후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인다. 이 세상 앞에 선 내게는 크디 큰 희망과 야망이 있어요. 그렇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솔직히 정말 무서워요. 그 당시 내 심정을 간략히 설명하면 바로 그랬다. 큰 야망을 품고 세상 앞에 섰지만 너무나도 두렵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대학 졸업 3년 뒤 나는 포틀랜드 시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다.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는 인도주의 활동이나 사회정의 활동을 하는 단체에서 경력을 쌓으려고 했다. 수없이 많은 비영리 단체에 지원서를 내고 해외 활동도 2번 자원했다. 처음에는 콜롬비아 보고타에 있는 교도소였고 그 다음에는 쓰나미로 초토화된 스리랑카 해안 지역이었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시간제 초보 일자리를 전전해야 했다. 그러다가 사회적 기업과 SNS가 주목받던 초창기엔 창업에 도전했고 나 같은 사회초년생에게 해외의 공동체를 도와줄 기회를 제공하는 회사를 세웠다. 프로젝트 매니저로 취직하자 졸업 후 처음으로 좋은 보수와 정규직 지위를 누릴 수 있었고 갑자기 계좌 잔액에 여유가 생겨 감사한 마음이었다. 하지만 행복하지는 않았다. 재정적인 생존을 제외하면 내가 하는 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없었고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도 없었다. 좋은 직장이 있었고 그것에 감사했지만 내가 만들고 있는 테크 프로덕트는 정말 누군가에게 필요하거나 기발해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중년 남자들의 인맥에서 탄생한 듯한 정말이지 시시한 것이었다. 나는 26층 창밖의 여름 하늘을 응시하면서 차라리 밖으로 뛰쳐나가 자전거나 타고 싶다는 생각에 잠긴 채로 일과 대부분을 보냈다. 내면과 조응하면서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생을 꾸려가려고 했었으나 실패하고 있었다. 내가 꿈꾸던 미래가 아니었다. 그렇게 오랫동안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한 이유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라니 믿기 힘들었다. 일기를 쓰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때 나는 줄곧 헤매는 듯한 기분이었으므로 그 기분에 관했었다. 방향 감각이 본능에 내장된 듯한 야생 동물들에 관해 쓰던 기억이 난다. 예를 들어 수컷 늑대는 무리를 떠나 세상으로 나아갈 때 뚜렷한 방향 감각과 목적 의식을 보인다. 코끼리는 물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든 어디에 물이 있는지 항상 알아낼 수 있다. 거북이는 멕시코 만류가 어느 방향에 있는지, 해변의 어느 지점에서 언제 알을 낳아야 하는지 안다. 제왕나비는 매번 수천 킬로미터에 이르는 경로를 따라 이동한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계획, 목표, 전략, 때로는 순전히 운에 의존해 각자 도생으로 삶의 길을 찾는 듯 보였다. 우리의 본능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나는 학교에서 배웠기에 세상의 작동 원리에 관해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런 자규적인 원리를 내 삶에 적용하는 일은 결코 수월하지 않았다. 글을 얼마나 많이 쓰든 말을 얼마나 많이 하든 무엇이 옳은 결정이고 몸과 마음이 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 힘들었다. 어디로든 날아갈 자유가 있었지만 자유로운 야생의 생명체가 아니라 우리의 갇힌 채 다소 지나치게 각성된 상태로 이리저리 서성이는 비참한 호랑이가 된 기분이었다. 그러던 어느 저녁, 퇴근 후 늦여름의 열기 속에서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피곤한 몸으로 숨을 몰아쉬면서 룸메이트들과 함께 사는 흰 주택에 들어섰다. 힘든 한 주였다. 회사에 정리해고가 있었고 아끼던 동료들이 갑자기 직장을 잃었다. 그 중에는 내가 관리하던 직원도 많았다. 반면 혐오스러운 사람들은 전부 살아남았다. 악취를 풍기듯 부족한 능력을 드러내는 약탈자 같은 임원들과 그의 동생도 마찬가지였다. 그런 환경에서 계속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았다. 신뢰하지 않는 프로덕트의 개발을 돕고 있었고 더 이상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흔히들 내 또래는 삶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하기 마련이라고 생각했지만 매일 조금씩 영감을 잃어버렸고 내가 살고 싶은 삶을 향한 믿음이 사라졌다.
룸메이트에게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팀장이 내가 퇴사하지 않도록 어떤 식으로 설득했는지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숨이 막히고 울음이 터지면서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한계점에 다다랐던 것이다. 내가 뭘 하며 살고 있는 건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들 그런 생각을 그만하라고 조언했으나 그럴 수 없었다. 구역질이 날 것 같았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목소리가 다투었다. 바보 같은 테크 회사를 때려치워. 경험을 쌓는 거야. 잠깐 쉬면 좀 어때? 고통을 통해 성장하면 돼.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 어느 것도 명확하고 궁극적인 목표를 제시하지 못했다. 내게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결혼도 먼 훗날의 일처럼 느껴졌다. 그렇다면 내 목표는 재산을 축적하고 회사에서 승진하는 것뿐일까? 어느 쪽으로 고개를 돌려도 막다른 길이었다. 마음속에 소음이 잦아들지 않았다. 내 중심을 찾을 수 없었다. 어마어마한 압박감에 지쳐버린 상태였지만 내 걱정들이 하찮고 지겨워서 죽을 것 같았다. 내가 하는 일은 위기가 끊이지 않는 세상에 흠집조차 내지 못했다. 내가 하는 일은 뚜렷한 행복감이나 목적의식을 선사하지 못했다. 목재 바닥에 엎드려 우는데 함정에 빠진 기분이었고 미쳐버릴 것 같았다. 대학을 졸업한 20대는 눈부시게 성장해야 정상이었다. 대체 난 뭐가 문제야? 어떤 질문에도 확실한 답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내 주변의 고통이나 허세에서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룸메이트부터 친구, 데이트 상대, 동창, 동기, 동료까지 주변의 또래들은 나와 비슷한 방식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나보다 더 심하게 앓는 친구들도 있었다. 심각한 병을 진단받거나 자살 위험 때문에 보호관찰 중인 경우도 있었다. 나보다 훨씬 안정적인 친구들도 있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실존적인 고민에 빠져 자기 인생의 기반을 무너뜨리고자 마음먹는 것 같지는 않았다. 이 모든 것에 무슨 의미가 있지? 라고 자문하며 마음을 끓이는 것 같지 않았다. 하지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단단한 확신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사실 우리 가운데 독립적인 삶에 필요한 수많은 것들, 이를테면 구직법이나 돈관리, 세금 납부, 데이트, 섹스, 대인관계, 요리, 청소 등에 관해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 우리가 잘 지내는 게 당연하다는 듯한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고 잘 지내고 있다고 우기는 사람들도 많았다. 우리의 정신적인 위기, 우울, 불안에 관해서는 다들 쉬쉬하면서 우리가 겉멋만 들었다고 농담했다. 나는 우리가 겉멋만 들었다는 농담이 항상 의아했다. 각 세대는 그 시대만의 중대한 사회적 위기를 이겨내야 하고 그렇게 그들의 세계관이 형성된다. 우리도 다르지 않았다. 우리는 9.11 테러의 여파로 옛날처럼 해외에서 수많은 전쟁이 발발하는 와중에 성장한 세대였다. 기후변화는 생전 처음 보는 끔찍한 세기말 영화처럼 우리의 미래에 짙어가는 그림자를 드리웠고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을 좇는 사이 대규모 경제 위기가 닥쳤다. 그런 와중에 학교, 식료품점, 콘서트장, 극장, 쇼핑몰에서 총기 난사가 벌어지는 현실에도 익숙해져야만 했다. 진심으로 우리를 걱정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인종차별적인 정책과 사익으로 점철된 사법제도는 내 또래이거나 더 어린 사람들을 수도 없이 가둬놓았다. 우리를 실질적인 응원과 지침이 필요한 시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범죄자라고 생각하는 결과였다. 멘토와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경찰과 법정이 있었다. 내 또래 중 상당수가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임금을 받으며 가난 속에서 살았고 노숙자가 되기도 했다. 막대한 학자금 대출과 축적된 신용카드 빚이 많이들 있었다. 이는 우리 나이대를 콕 집어 겨냥한 공격적인 마케팅의 결과이기도 했다. 트라우마와 학대를 겪었는데도 적절한 심리적, 신체적 돌봄 없이 방치된 친구들도 많았고 그 결과 약물, 알코올, 재활원을 들락거리기도 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만연한 약물 과다 복용 문제로 죽었으며 이런 죽음은 앞으로 더 증가하기만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중에 믿을 만한 의료보험이 있는 경우는 드물었다. 어떤 보험이든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고통과 불안과 우울 때문에 도움을 받고자 의사나 심리 전문가를 찾아가면 진료나 상담 막바지에 병을 진단받고 약을 처방받는 방식으로 잽싸고 간단하게 처리되기 일쑤였다. 우리가 왜 이런 기분을 느끼는지 깊이 고민하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진심 어리고 값진 지침을 제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월세집의 더러운 바닥에 엎드린 채로 고통에 겨워 울고 있으니 내 방황에는 분명 해결책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이 느끼고 있는 혼란과 정신적 고통 뒤에는 더 큰 의미가 있어야만 했다. 붐비는 교도소나 길거리로 내몰리거나 총기 난사, 온갖 정신질환, 만성적인 통증의 희생자가 되어 끝없이 치료센터를 들락날락하는 게 운명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다. 또래 사이에 고통이 만연해 있다면 무언가 더 큰 원인이 있는 것이지 개인 탓이 아니었다. 나는 직장을 그만뒀고 기분이 좋았다. 나와 어울리는 곳이 어디인지는 아직 몰랐지만 그 회사가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었다.
왠지 그런 직감이 들었다. 사회심리학자 케네스 캐니스턴이 일찍 말했던 것처럼 인간은 자신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느낄 수 있었다. 더 나은 삶이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할 수 없을 때도 나는 더 나은 삶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게 정확히 무엇이고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아직 알아내지 못했을 뿐이었다. 이 시기에 나는 인내심 많고 걱정도 많은 어머니와 자주 격정적인 통화를 했는데 어느 날 그런 통화를 마친 후 안에 책이 든 도톰한 우편물을 받았다. 영혼 돌보기라는 책의 제목에 흥미가 생겨 재빨리 읽기 시작했다. 가톨릭 수도사에서 심리치료사를 전향한 저자 토마스 무어는 삶에 인지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직감과 존재를 통해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는 어머니에게 같은 종류의 책을 추천해달라고 했고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인 카를 융의 회고로 기억, 꿈, 사상을 추천받았다. 서점에서 그 책을 집어들었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바닥에 놓인 매트리스에 앉아 꼬깃꼬깃한 젓갈색 표지를 바라보다가 완전히 몰입해 읽었다. 밑줄을 긋고 여백에 별을 그리고 체크 표시를 했다. 내 온 존재는 미지의 무언가를 찾아 시시한 일상에 의미를 부여해줄 그것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이 문장을 읽었을 때 비로소 누군가가 나를 똑바로 바라봐주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읽고 있는 책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언어로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은 몇 년이 지난 후였다. 그 당시 할 수 있었던 말은 이 책 속의 무언가가 이 안에 담긴 생각이 내게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고 인생을 바꿔놓으리라는 것뿐이었다. 융이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은 내 삶 속의 경험과 깊이 공명했다. 과거에는 그 어디서도 접하지 못한 방식이었다. 융이 자기만의 삶을 찾아내고 살아야 할 필요성에 관해서 쓴 대목을 읽었을 때 나는 내 끝없는 질문과 더 나은 삶을 향한 탐색이 옳다고 인정받은 기분이었다. 융이 완벽과 성취가 아닌 온전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을 때는 그 기분이 더욱 강렬해졌다.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느끼지 못한 깊고 지속적인 평온을 느꼈다. 나는 융의 저서를 하나하나 독파하면서 그가 상징과 잠재의식이 어떻게 집중했는지 파악했고 당시 반복해서 꾸던 꿈을 파헤쳐보기 위해 꿈 연구 모임에 나갔다. 융을 전공한 심리분석가에게 상담받으면서 대학원에 진학해 융 심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깊이 고민하고 내린 결정은 아니었지만 내 결심에 그토록 단단한 확신을 품은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난 두 가지 사실을 알았다. 이토록 짧은 기간에 이토록 큰 평온을 안겨준 사상을 공부하고 싶었고 심리학이라는 보다 넓은 분야에서 이 기이하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관해 무엇을 알고 있는지 혹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배우고 싶었다. 대학원에서 그리고 졸업 후에도 나는 알게 되었다. 청소년기와 중년기 사이의 발달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 시기를 제대로 정의조차 못하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내가 직접 심리치료를 진행하면서 쿼터 라이프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후에야 이 20년 남짓한 기간을 일컫는 다양한 이름표 사이에서 허둥지둥하며 곤란함을 겪지 않을 수 있었다. 쿼터 라이프를 지칭하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어휘는 성인기나 청소년기에 이런저런 수식어를 붙인 것뿐이다. 연장된 청소년기, 어린 성인기, 이른 성인기, 성장하는 성인기 등등 심리학 문헌을 살펴보면 각각의 용어를 향한 상반되는 관점을 자주 접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모든 용어의 공통점은 이 시기를 일종의 중간 다리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인생의 20년 남짓한 기간이 진정한 생애 주기 사이에 낀 전환기에 지나지 않는 듯한 태도,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때까지 앉아 기다리는 로비격이라는 듯한 태도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경제력과 인간관계 면에서 어느 정도 기반을 마련해야 진정한 성인기가 도래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 기반을 마련하면 고통의 로비에 있던 사람이 마법처럼 진정한 인생이라는 웅장한 복도로 입장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쿼터라이프 이전의 생애 주기에 각각 어떤 발달을 이루어야 하는지, 어떤 스트레스와 힘겨움을 기대할 수 있는지 정의가 완료된 상태다. 지금 일반적으로 성인기를 정의하는 방식과 달리 이 시기들은 성취에 기반하지 않는다. 아직 말을 못한다고 해서 유아를 갓난아기라고 하진 않는다. 마찬가지로 모차르트의 음악을 배우고 있다고 해서 유아를 청소년이라고도 하지 않는다. 발달의 기준 목표가 세워져 있긴 하지만 보통 생애 주기를 성공과 실패로 정의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인기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수식어를 붙여 쿼터라이프를 조롱하는 용도로 사용하고는 한다. 이 시기의 발달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되는 또 다른 원인은 어느 시기든 특정 세대를 지칭하는 단어가 유행을 타면 다들 그 단어에만 집착하는 풍조다. 이렇게 한 세대에 꼬리표를 붙이는 행위는 그 세대가 쿼터라이프에 진입했을 때 이루어지고는 한다. 과거의 밀레니얼,
최근 Z세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특정 세대를 일컫는 말은 요즘 애들에게 주로 사용된다. 세대를 지칭하는 말인데도 그 세대만의 특징보다는 특정 나이대를 묘사하는 용도로 쓰이는 것이다. 이는 막대한 혼란과 오해를 낳는 심각한 문제다. 현재 많은 밀레니얼이 정확히 쿼터라이프 시기를 지나고 있고 나중에는 중년에 진입했다. 매일 더 많은 Z세대가 쿼터라이프에 진입하고 있으나 대다수는 청소년기와 아동기에 머물러 있다. 세대와 생애 주기는 같은 것이 아니다. 같은 나이대에 속한 사람들이 전부 똑같은 것도 아니다. 한 세대를 향한 편견은 다른 세대의 관점을 기반으로 하고 역사적으로는 미국 백인 중산층을 중심으로 생성된 후 다른 인종과 다양한 경제적 계층의 20대와 30대에게 투사되었다. 게다가 이런 편견은 주로 무시하고 조롱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 같다. 연장자가 젊은 사람들을 보면서 통탄할 때 활용하는 정말이지 오래되고 지겨운 현상이다. 역사상 어느 시기든 노인들은 요즘 젊은이들이 20년 전의 젊은이들만 못하다고 말하면서 새롭고 진실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발달 심리학자 에릭 에리슨이 1968년에 기록한 씁쓸한 관찰이다. 발달 심리학과 임상 심리학 분야에서도 이 연령대를 지칭할 보편적인 용어가 없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적절한 어휘가 없는 데다가 새로운 세대가 태어날 때마다 처음부터 연구를 다시 시작하는 상황이니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건강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내가 이 시기를 쿼터라이프라고 지칭하는 것은 이 단어에 수식어나 조롱의 함의가 없으며 그저 인생의 특정한 시기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다른 발달계와 마찬가지로 쿼터라이프도 명확한 기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각자 살아온 삶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람들은 16세에서 20세 사이에 청소년기를 지나 쿼터라이프에 진입했다고 느낀다. 그리고 36세에서 40세 사이에 쿼터라이프를 지나 중년기에 진입하게 된다. 간단하게 말하면 쿼터라이프는 청소년과 중년 사이의 어른이다. 쿼터라이프는 첫 번째 성인기다. 오랫동안 우리에게는 이 시기의 발달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다. 문화는 끊임없이 변하고 삶의 새로운 기술이 침투하며 새로운 위기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 변화는 한 세대의 행동과 경험을 형성하겠지만 인간의 발달과 건강의 기반을 재정의하지는 못한다. 이제 20년마다 새로운 인구 집단과 행동 패턴에 관한 통계를 붙들고 시간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 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자기만의 삶을 만들어내는 시대 불변의 과제에서 세상의 변화는 이야기의 배경이지 이야기 그 자체가 아니다. 2장 누군가는 걸어온 길. 그들은 언제나 방향을 잃고 찾았다. 역사와 문학을 살펴보면 시대의 문화, 민족을 불문하고 같은 문제로 고민했던 쿼터라이프들의 절절한 기록이 가득하다. 약 1600년 전에 출간된 신학자 겸 철학자 성 아우구스티스누스의 고백록은 서양 최초의 자서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쩌면 최초의 쿼터라이프 회고록이라고 해도 맞을 것이다. 성 아우구스티스누스는 이렇게 썼다. 19의 나이에 진실과 지혜를 탐색하자고 처음으로 진지하게 결심한 이후로 지금껏 지나온 긴 시간을 뒤돌아보며 나는 굉장히 의아한 점을 발견했다. 지금 나는 30살인데도 그때와 똑같은 진창에서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아우렐리우스는 결혼에, 간섭이 심한 어머니의 압박에, 돈과 인기와 영향력에 집착하는 자신의 성향에 저항하고 있었다. 자신에게 무엇이 맞는 길일지 깊이 고민하는 중이었다. 결혼과 직업적인 성공은 어렵지 않을 듯 했지만 그가 품고 있던 심오한 질문들에 대한 답이 되어줄 수 없었다. 그리고 이런 아우렐리우스는 그 시대의 드문 인간상이 아니었다. 아우렐리우스와 그의 친구 둘은 모두 길을 잃은 심정으로 답을 찾고 있었다. 우리는 굶주린 사람들처럼 헐떡이면서 서로에게 자신의 갈망을 토로할 수밖에 없었다. 고통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머리 위로 어둠이 들이었고 우리는 애써 외면한 채 질문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대학 시절 나는 비슷한 문제에 사로잡혀 있었다. 매일같이 미래를 향한 의문에 짓눌리고 있던 시절 과거의 수많은 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발견했다. 이 책은 위대한 시인 라이너 마리어 릴케가 당시 19살이었던 프란츠 크사버 카푸스에게 보낸 서한집인데 릴케의 그 편지에서 커다란 위안을 얻었다. 1902년에 카푸스는 릴케의 모교인 오스트리아의 군사학교에서 공부하던 중 어떻게 하면 시인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묻는 편지를 보냈고 릴케는 답했다. 친애하는 카푸스 씨,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당신 앞에서 슬픔이 자라나고 있다면 그 어느 때보다 큰 슬픔이라면 빛이나 구름의 그림자처럼 불안이 당신의 손과 모든 몸짓 위로 들이운다면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삶이 당신을 잊지 않았다는 것, 품 안에 당신을 안고 추락하지 않도록 지켜주리라는 것을. 릴케가 쓴 모든 문장은 10대 후반에 처음 읽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변함없이 위안을 주었다. 또한 내 우울과 혼란이 나와 내 시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책을 통해 처음으로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었다. 책 속에 편지를 쓰기 시작했을 때 릴케는 겨우 27이었다. 릴케 자신도 덴마크 작가인 옌스 페테르 야콥센의 소설에서 위안받고 있었다. 야콥센이 1880년에 쓴 시인 닐스 리네는 세상에서 자신의 길을 개척하려는 쿼터라이퍼의 이야기였다. 주인공 닐스의 고통은 내게도 익숙하게 다가왔다. 자신에게 분명 결함 같은 것이 있는 거라고.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치유할 수 없는 결함이 있는 거라고. 그는 자신에게 말하곤 했다. 인간은 삶으로서 완전해질 수 있다고 그는 진심으로 믿었던 것이다. 지금껏 이 구절을 수없이 반복해 읽었음에도 여전히 감동한다. 내가 보기에 이 구절은 쿼터라이프의 핵심인 고통과 갈망의 공존 상태를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다. 닐스 리네는 원하는 삶을 성취하려고 종종 자신을 억누르는 세상에서 고유한 삶을 꾸려가려고 노력하지만 성공하지 못해 좌절한다. 끝없이 도약하려 애쓰지만 발조차 떼지 못하는 상황에 그는 완전히 지쳐버렸다. 모든 것이 허무하고 하찮았으며 기형적이고 혼란스럽고 몹시도 시시했다. 나는 쿼터라이프 시기를 지날 때 끝없이 도약하려 애쓰지만 발조차 떼지 못하는 상황을 줄곧 견뎌야 했고 내 또래들도 마찬가지였다. 상담을 시작한 후로는 같은 상황의 내담자도 거듭 마주치게 되었다. 소설, 회고록, 역사 기록에서 쿼터라이프의 이야기를 몰아보기 시작했더니 여기저기서 똑같은 불만과 방황이 보였다. 그리고 현대 페미니즘에도 쿼터라이프의 불안이 깊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프랑스 철학자 시몬드 보부아르는 1949년에 출간한 여성의 삶에 관한 역작 제2의 성에서 성인기를 앞둔 여성의 내면을 조명한다. 희망과 야망을 품을 나이에 삶의 의지와 세상에서 자기 자리를 찾으려는 그 의지가 강해지는 나이에 수동적이고 의존적으로 살아야 할 운명에 처하는 것은 고통스럽다. 이 투지 넘치는 나이에 여성은 깨닫게 된다. 자신에게 그 어떤 싸움도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 자신을 버려야 한다는 것, 미래는 남편의 좋은 직업에 달려있다는 것을. 쿼터라이프는 여성의 가임기와 겹치기 때문에 결혼과 양육에 관한 고민 혹은 두 과제를 해야만 한다는 확신이 커지기 마련이다. 성 역할은 단호하고 답답할 때가 많다. 보부아르가 말한 것처럼 여성이 쿼터라이프에 자연스럽게 품게 되는 희망과 야망을 향한 본능이라든지 삶의 의지와 세상에서 자기 자리를 찾으려는 의지는 사회가 여성에게 강요하고 기대하는 수동성과 의존성의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었다. 여성이 겪은 다양한 정서적, 신체적 증상은 필연적인 결과였다. 미국 페미니스트 베티 프리다는 1963년에 출간한 저서 여성성의 신화에서 보부아르의 주장을 확장해서 당시 미국의 수많은 가정주부가 느끼던 은밀한 고통에 관해 이야기했다. 사회는 주부들이 한없이 행복하고 삶에 만족하리라 기대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그 책이 출간되고 40년이 지날 즈음에 대학을 졸업한 나는 삶의 제약이 없는 비혼이었는데도 매우 비슷한 심정이었다. 나는 내 시대와 가족의 기대와 맞게 살았다. 결혼하고 아이를 갖는 대신 대학 졸업장을 딴 것이다. 그러나 그런 특권과 자유 속에서도 프리단의 책에 나온 여자들처럼 의아해하곤 했다. 이게 전부일까? 그 고통은 20세기 중반 미국 여성들이 앓던 이상한 불안, 불만, 갈망이었다. 주부들은 침대를 정돈하고 장을 보고 소파 덮개를 맞추고 아이들과 땅콩 버터 샌드위치를 먹고 보이스카우트와 걸스카우트 모임에 데려다주고 밤에 남편 옆에 몸을 뉘우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로 머릿속에 질문했다. 이게 전부일까? 그들은 동시대가 쿼터라이프 여성에게 기대하는 것들을 전부 수행해냈다. 사회가 여성은 이런 것을 원하기 마련이라며 권장한 것들을 전부 갖고 있었다. 하지만 자기 삶에 빠진 것이 있는지 아는지 자꾸만 의아해졌다. 작가 리처드 라이트는 자신이 나고 자란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게 전부일까? 라는 고통스러운 질문을 품었다. 라이트의 회고록 깜둥이 소년은 1900년대 초기 미국에서 가난과 인종 분리 정책을 견뎌내면서 작가로 살아가려고 분투한 쿼터라이퍼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라이트는 20살의 나이에 짐크로 법이라 불리는 인종 분리 정책이 시행되던 남부를 떠나 시카고에 정착했고 우체국에 정규직 입사 지원서를 넣었다가 거부당했다. 어린 시절 내내 영양실조에 쌓였던 탓에 직장에서 요구하는 최소 체중에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다양한 이유를 들어 자신을 탓했다. 자기 회의가 파도처럼 밀려들어 나를 덮쳤다. 나는 언제나 삶의 너덜너덜한 가장자리를 붙잡고 버텨야 하는 운명일까?
하지만 몇 그램의 살덩이 때문에 자격이 충분한 일자리를 놓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체중, 피부색, 인종, 모피코트, 라디오, 냉장고, 자동차, 돈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미국의 물질적인 삶과 불화하는 자신을 고민했다. 라이트는 더 많은 것을 갈망했다. 그에게는 창작의 야망이 있었다. 전업 작가가 되고 싶어서 오랫동안 혼자 글쓰기를 공부한 참이었다. 그런데도 주변에는 그에게 작가가 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집에 있는 날이면 그는 이것저것 꼬치꼬치 깨묻는 매기 이모에게 시달려야 했다. 매기 이모는 그가 남동생, 어머니와 함께 사는 집 가까이에 살아 종종 놀라오곤 했다. 매기 이모는 책만 읽는 나를 보며 어리둥절했다. 나의 지극히 내향적인 성격을 파악했고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다. 예, 너 변호사라도 되려는 거니? 이모는 묻곤 했다. 아닌데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항상 책만 봐? 좋아서요. 책에서 뭘 얻는데? 아주 많은 걸 얻어요. 내 말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어이없고 멍청하게 들린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자란 세상에서 독서는 사실상 미지의 영역이었고 가장 귀중한 것은 1다임, 1달러, 아파트나 일자리였다. 라이트 내면에 있는 무언가가 집중과 관심을 요구하고 있었다. 라이트가 타인으로부터 정서적인 도움도 실질적인 도움도 받지 못할 때 그를 추동한 것은 그의 희망과 야망, 아픔, 절박한 충동이었다. 영화와 TV를 살펴보면 어디에든 쿼터라이퍼 캐릭터가 있다. 로맨틱 코미디에 등장하는 동경의 대상이나 모험 이야기의 주인공은 보통 쿼터라이퍼다. 그러나 그들은 보통 지나치게 전형적이고 과장되게 묘사되어 그들이 지나는 생애 주기는 이상할 정도로 투명해진다. 캐릭터가 젊다는 사실에 기반한 이야기는 많지만 이 시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진솔하게 재현해낸 경우는 드물다. 쿼터라이프는 대상화와 패티시와 비인간적인 묘사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한편 쿼터라이프는 전 세계적으로 신화와 민담에서 가장 자주 묘사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모든 문화권에는 쿼터라이프에 관한 구비 문학이 전승되는데 이는 그저 흥미롭기 때문만이 아니라 젊은이를 향한 심리 교육의 역할도 했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의 귓가를 맴돌던 이야기들은 명확하게 말해주었다. 삶에는 성공과 좌절이 있을 테고 좌절 때문에 죽을 지경에 이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좌절을 이겨낼 방법이 있다고. 그 방법은 이상할 수도 있다고. 그래도 위험과 혼란을 이겨내면 더 나은 자신 되어 있을 테고 그것은 성장하고 변화한 자신일 것이라고. 이런 이야기들은 소위 현대의 명언 중 하나인 당신을 죽이지 못하는 것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든다는 말보다 훨씬 더 깊고 긍정적인 무언가를 알려주었다. 인생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관해 알려주었다. 외로움과 고통, 두려움, 지겨움, 혼란을 이겨내고 그 경험을 소화한 후에는 기쁨과 쾌감,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이런 이야기들은 자신을 신뢰해야 한다고, 삶이란 의미를 찾아가는 미지의 개인적인 여정이고 사회적 성공과 실패는 표면적인 이야기일 뿐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림 형제의 동화집만 봐도 세 가지 언어와 소름을 찾아 나선 소년을 비롯한 많은 작품이 아버지에게 쫓겨나 인생의 소명을 찾으러 나선 남성 쿼터라이퍼에 관한 것이다. 예상할 수 있듯 주인공들은 각자 자기만의 여행을 떠나고 전에는 한 번도 마주친 적 없는 재앙과 혼란을 겪는다. 그리고 자신이 겪은 불안의 해답이 예상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여행자들은 진정한 꿈이란 성취나 업적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배운다. 그런 허황한 욕망은 다치거나 망신당하는 식으로 좌절된다. 언제나 그런 욕망보다 더 깊은 삶의 목적이 있다. 1940년대에 신화학자 조지프 캠벨은 세계 곳곳의 수많은 이야기를 연구해 영웅의 여정이라는 주요한 주제를 밝혀냈는데 나는 20대 중반부터 캠벨의 연구를 공부할 수 있어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한다. 영웅의 여정에 관한 이야기들은 주인공이 의식의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겪는 변화에 관해 말한다. 이 변화는 용기, 우연, 노력, 기적의 조합으로 발생한다. 절대 논리나 계획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캠벨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들이 주장하는 것은 결국 한 사람의 성장이다. 캠벨은 영웅의 여정을 크게 세 단계로, 즉 출발, 성장, 귀환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영웅의 여정 이야기가 과거에 남자아이들이 사춘기에 도달해 심리적으로 새로운 발달기에 진입할 때 치르던 성인식과 같은 구조를 이룬다고 분석했다. 인간의 발달기는 고대나 지금이나 똑같다. 어린이는 타인에게 의지하면서 훈육과 복종의 세계에서 성장한다.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루면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의존 상태에 머물지 않고 권위를 획득해 자신을 책임지며 살아야 한다. 강조는 내가 한 것이다. 신화와 동화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상징적으로 읽어내면 쿼터라이프 발달기에 필요한 것에 관해 깊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와 융 심리학 안에는 이 세상의 홀로선 쿼터라이퍼에게 심리적 방향 감각을 제공해줄 진정한 지침과 이정표가 있다.
그렇지만 동시대에 맞게 캠벨과 융의 연구를 재해석해야 한다. 과거의 연구는 대부분 남성의 발달과 남성이 주인공의 신화를 바탕으로 한다. 그렇다고 남성 영웅의 여정에 맞서는 여성 영웅의 여정을 탐구할 시기는 이미 오래전에 지났다. 그 대신 성별을 넘어서는 사고를 통해 미지의 여정을 더 진취적이고 적극적이며 더 깊고 사색적인 여정을 탐색해야 한다. 의식의 발달은 생물학적 발달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유형과 함정을 품고 있다. 하지만 성별을 구분할 필요는 없다. 발달에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으며 역사적으로 쿼터라이퍼는 두 성향으로 나눌 수 있을지언정 모두 같은 목표를 추구했다. 3장 지금보다 더 나은 삶. 방황을 끝낼 안전한 지도자가 우리에게 있다면. 아기들이 비슷한 시기에 네 발로 기거나 걸음마를 시작하는 것처럼 성인들은 비슷한 시기에 자기만의 인생을 향해 떠난다. 전통적으로 쿼터라이프는 원가족을 떠나 독립적인 삶을 도모하는 시기다. 처음 집중한 대상이 일, 육아, 결혼, 학업 중 어떤 것이든 모두가 세상으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쿼터라이프 여정의 목표는 단순히 파트너를 구하거나 경력을 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이다. 자기만의 개인적이고 진실한 삶 말이다. 쿼터라이프 발달기의 궁극적인 목표는 온전한 자신을 내면과 외면을 일치하는 삶을 경험하는 것이다. 여정의 목표는 지금과 다른 무언가, 지금 이상의 무언가를 향한 가슴 저릿한 갈망이 멈추는 것이다. 쿼터라이퍼는 삶의 기반, 안전함, 사회적 안정을 원하기도 하고 모험, 경험, 자기만의 의미를 원하기도 한다.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굳건한 체계를 구축해야 하지만 삶의 온기와 동기를 부여하는 수수께끼, 친밀감, 심지어 불안 같은 것도 끌어안아야 한다. 쿼터라이프 심리학을 논할 때 나는 이러한 모순을 안정과 의미를 향한 혼란스러운 갈망이라고 설명한다. 성인기, 20세기 중반에는 중년의 위기라는 개념이 새로이 주목받았고 이를 경험하는 사람도 많아졌다. 이에 따라 성인기의 행동 양식과 목표에 관한 굳건한 믿음이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중년의 위기를 겪으면서 무엇라 정확히 정의할 수는 없지만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강구했다. 중년의 위기는 심리적 변화의 기점으로 정의되었다. 자식들이 독립한 후 부모가 빈 둥지에 허전함을 느끼는 시기,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시기, 부모의 죽음 같은 힘든 사건들이 실존적, 정신적 고민을 낳는 시기로 중년기를 해석하게 되었다. 중장년 성인이 생존 기반, 안정감, 가정을 이뤘다고 해서 당연히 만족하며 살고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경향이 전반적으로 옅어졌다. 수많은 중산층 중년이 자기 삶에 부족한 것이 있고 자신에게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중년의 유행병이 일으킨 지진은 성인기를 둘로 나누어 놓았고 발달 심리학에서 각 영역이 구체화되었다. 성인기 전반부는 안정이 강조된 시기이고 이때 목표는 경제적 기반, 삶의 기반, 출산과 양육이라고 정의했다. 성인기 후반에는 중년기와 노년기는 의미를 파고드는 단계로 창의적인 활동과 관계, 내면 세계 탐구를 통해 자기 자신을 새로이 발견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것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구분이었다. 안정을 확보한 뒤 의미를 찾기. 일단 삶에 뿌리 내린 후 존재나 필면성에 관한 고민에 몰두하기. 그러나 실제로 성인기의 발달이 이렇게 명확한 구분 아래 진행되는 경우는 드물다. 이는 비현실적인 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한 인구 집단의 인생만 반영하는 모형이고 이런 서사는 그 전성기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물질적 기반을 중시하는 사고, 이성의 중심적인 사고는 삶의 형태를 아주 좁게 정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우리에 갇힌 듯 불편함을 느꼈다. 실로 우리가 아끼는 역사, 문학, 신화 속 다양한 쿼터라이프의 이야기는 그런 간단한 서사에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로 기록된 것이다. 쿼터라이퍼는 손쉽게 안정적인 삶을 추구할 수 없었거나 자신이 구축한 삶에 답답함을 느낀 사람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기의 목표에 관한 고정관념은 굳어졌고 발달 심리학의 성인기 이해를 장악했다. 오랫동안 우리 문화를 주도해온 서사의 상당수가 그렇듯 성인기의 발달에 관한 서사 역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동안 수많은 쿼터라이퍼가 자신의 증상과 위기를 세상에 알리고 예술 작업과 사회운동에 뛰어든 덕분에 우리는 성인기의 삶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자본주의의 기대에 부합하기 위한 성취와 성과, 이성의 중심주의와 가부장적 사고에 기반한 답답한 성역할 관념, 백인 우월주의가 낳은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학대로 구성된 제한적인 성인기 묘사의 정한 결과였다. 지난 100년 동안 다양한 배경을 가진 쿼터라이퍼가 소리 높여 표한 불만이 동력이 되어 엄격한 성역할이 느긋해졌고 노동법이 개정되었으며 고등교육 접근권이 확장되었고 피임이 보편화되면서 평균 첫 자녀 출산 연령이 높아졌으며 당연하게 여기던 성인기의 가치가 줄곧 도마에 올랐다. 발달기의 목표가
하나씩 차례차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관념 그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실제로 안정과 의미 두 가지 목표는 언제나 쿼터라이프에 속했다. 쿼터라이프에는 안정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우리 시대의 쿼터라이퍼는 이런 깨달음의 자유를 느끼면서도 발달 목표와 성 역할이 명확하게 나뉘었던 과거를 그리워한다. 과거에 비해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안도하지만 명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혼란스럽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소위 전통적인 가족 역할로 퇴행하는 것이 이런 상황의 해답이 되어줄 수는 없다. 옛 시대의 목표를 추구해서는 만족을 얻을 수 없다. 하지만 이 시대의 새로운 목표는 뭘지 아직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상황이다. 쿼터라이프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기만의 독립적이고 고유한 삶을 구축하는 것, 안정적이고 의미 있는 삶이 정확히 어떤 삶인지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밝혀내는 것이다. 쿼터라이프를 잘 살아낸다는 것은 정상적이거나 훌륭하거나 성공적인 것과는 관련이 없다. 그런 서사를 더 오래 지속하면서 쿼터라이퍼에게 천성과 가치에 맞지 않는 삶을 살도록 강요하면 그들은 치솟는 정신병 확진율에 지배당할 것이고 길을 잃었다는 심정으로 미래를 향하게 될 것이다. 안정과 의미 둘 다 적절하고 건강한 지향점이라는 사실을 더 많은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인기를 승자와 패자로 가르는 경향도 줄어들 것이다. 대개 발달 심리학에서는 중년기가 의미를 추구하는 시기라는 가정의 기초에 쿼터라이프의 안정 추구에 집중했지만 그것은 온전한 설명이 아니다. 지금껏 세상에는 두 종류의 쿼터라이프가 존재했다. 안정을 먼저 추구하면서 자신의 우선순위를 편안하게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의미를 먼저 추구하면서 종종 자신이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다. 사실 안정과 의미는 명확하게 무자르듯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넓은 스펙트럼을 이루고 있지만 나는 전자를 안정형, 후자를 의미형이라고 부른다. 두 가지 유형의 쿼터라이퍼, 즉 의미형과 안정형을 이해하는 일은 쿼터라이프의 심리를 이해하는 첫 번째 단계다. 자신이 의미와 안정의 스펙트럼에서 어느 지점에 위치하는지 가려내면 더 강력한 동기와 열의를 갖춘 채 쿼터라이프의 온갖 과제를 해결해낼 수 있을 것이다. 쓸데없고 혼란스러운 말들, 고루한 기대와 조언에 압도당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